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10월 9일 목요일 한글날이죠. 시작합니다. 요즘 뭘 사러 상점 같은 데 가보면 엉뚱한 물건 존대를 자주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쪽이 라떼십니다. 또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건 얼마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그러는 것일 거라고 억지 춘향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듣기에 거슬립니다. 최소한 사람과 사물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어의 특히 뚜렷한 공대법과 경칭, 신세대들이 많이들 어려워한다더군요. 학교에서나 집에서 좀 더 꼼꼼히 가르치고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한글날 휴일이자 일부에서는 황금의 연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가는 고속도로는 상당히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우윤군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품위 있는 야당을 기치로 내걸겠다. 이런 게 초일성이었더군요. 범주로 분류되는 후보였죠. 앞으로의 대여 관계 그리고 국회 운영 어떨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따 이 내용은 정가산책에서 좀 더 짚어보겠고요. 태풍 봉퐁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지금 북상 중이랍니다. 제주 남쪽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썼던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산케이를 비롯해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모두 다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처사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아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해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들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소식을 인터넷판의 호외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검찰이 압수수색 없이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 그 파장이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JTBC 뉴스룸이 어젯밤에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의 요청에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검찰 주장대로라면요, 민간 업체인 카카오톡이 고객의 카톡 대화를 엿보고 혐의 사실이 있으면 이걸 수사당국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고위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서 집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검찰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버 작동 이거에 이상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하게끔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JTBC는 그러면서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JTBC에다가 카카오톡 측이 밝힌 것은 이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해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한 건 아니고 예. 경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했다. 예. 일정 부분 사실관계 일부분을 시인한 거죠 일단.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카오톡이 고객을 밀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고까지는 그쪽에서 들으면 또 시비를 삼을 수 있겠지만. 아니, JTBC 보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고. 예. 해명 내용을 종합하면. 예. 서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들이 경찰 대신에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걸 경찰한테 건네줬다. 예. 이거죠. 아니, 그게 밀고 아닌가요? 뭐가 밀고죠, 그럼? 자, 밀고는 몰래 하는 게 밀고.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자, 이에 대해서 다음 카카오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예, 이 문제는 이따가 저도 행간에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카카오톡 문 닫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그 고객을 완전히 능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과 카카오톡이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부딪히는 대목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지. 예. 어느 한쪽에다 맡겨두면 예. 계속 돈 주고받은 사람 서로 안 줬다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짚읍시다만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예. 텔레그램이 불과 열 며칠 만에 150만, 200만에 육박한다는데. 예. 이게 300만을 확보하면 말이죠. 예. 그때부터는 자체 추동력을 갖추게 돼서 어마어마한 플러스 알파의 힘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도 예.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거의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다들 자동으로 되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거 3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300만 명이 빠져나온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도 거기 계정을 두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텔레그램이 커지는 속도 또한 그렇게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카카오톡은 기업 윤리나 도덕성 책임 그리고 법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 행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네요. 예.
공안당국의 사이버 사찰 파문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익명성을 앞세워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번 사이버 망명 논란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자칫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야당 때문에 사이버 망명이 발발한 것처럼 좀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 분들은 논리학을 완전히 어디 딴 데서 배웠는지. 예. 참, 항상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사이버 망명도 야당의 공세다. 자, 대꾸할 별 가치가 없는 주장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헛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 이런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네. 의례적으로 하는 말 같고. 네. 이걸 어떻게 야당 탓으로 돌린다. 이게 지금 사건 발생 진원지가 검찰과 경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 새누리당 분들은 모바일로 좀 야하거나 이런 누드 이런 거를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예. 국회에서 그것도. 또 누가 또 보다 들켰죠. 집에 가서나 보지. 집에 가서 보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에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강릉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요. 아, 검사예요, 이 사람도? 예, 검사 출신입니다. 그 권성동 의원. 예. 예. 하여간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때 물타기 하는데 앞장섰던 그 인물 아닙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금발의 외국 여성 사진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군요. 권성동 의원이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의 질의 도중에 환노위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공교롭게도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당시 최고위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보는 장면. 이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서 뭔가 하고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라면서 해명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처럼 잘못 눌러서 혹은 잘못 봐서 이게 튀어나온 거지 본의로 본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한 겁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죠. 예. 이 양반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누드 사진이란 단어를 직접 입력하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 권성동 의원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뭘 잘못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예. 아, 그런 스마트폰도 있어요? 예, 좋은 게 많구나, 요즘. 욕망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야한 사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가리셔야지. 때도 가리시고. 그리고 뭘 잘못 누르니까 튀어나와. 말 같지 않은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권성동, 심재철 모두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든 하여간 세월호 국면에서 또 국정원 선거 개입 국면에서 물타기를 하려고 했었던 당사자들이죠. 그나저나 무슨 정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이야. 네. 그런 걸 버젓이 본다고. 이런 수준 이하들 정말. 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노동환경 분야의 문외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은수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정말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폄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하면서 더 야유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하여간 파행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아니
솔직히 문외한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근데 뭐 아는 척 하면은 그 사람의 그 격이 달라집니까? 아니 모를 수 있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한테 모른다라고 지적을 했으면은 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예, 뭐 그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권 의원은 그 여자 사진 그런 거 보는 쪽에 좀 특출난 재주가 있으세요. 네, 그런 전문가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탈북자 단체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내일 대북 전단을 또 살포하겠다. 네, 내일 아침 11시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휴전선이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네. 이 주차장에서 북측을 향해서 대북 전단을 띄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측 고위인 사이에 방남 이후 모처럼 재개될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전단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기간의 공단 폐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소망해 왔는데 정부가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행위가 자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단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뭐 그거 개입하느냐 이렇게 방관자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장해왔던 정부였나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 활동만 보장해준 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해빙 무드가 조금 조성되려고 하고 이 2차 고위급 회담이 지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기적 민감성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러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예. 이럴 때는 또 민간단체의 순수성 및 자율성을 내세우는군요. 자,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아요. 14개 고속도로. 예. 근데 타당성 조사가 엉망이었다. 네. 이건 그럼 뭐 돈을 풍풍 어디 헛군데다 썼다 이런 말입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다닐 것이다. 개통을 하면 뭐 이런 예측치가 있어서 사실은 고속도로 건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 조사. 예. 교통량 대비 실제 예측됐던 교통량 대비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도로 만들면 한 100대 지나간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40대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여주 양평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100대 다니는데 100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다닌 대수가 5대, 5%에 불과했고요. 네. 장성 담양은 17%, 목포 광양은 22%, 익산 장수 22% 정말 한심한 지경이었습니다. 5%면 그건 예측이 아니죠. 예. 완전히 틀린 거죠. 사실 여주하고 양평 사이에 고속도로로 다닐 일이 그게 많지는 않죠. 글쎄요. 예. 예. 여기 인구 자체도 적고 말이죠. 물론 뭐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뭐 필요한 고속도로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기존에 있던 도로를 잘 보수하거나 확 포장을 하면 될 일이지. 네. 무슨 신규로 고속도로까지 만들었는데 예측률이 5%밖에 안 맞았다? 예.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죠. 사기죠, 한마디로. 자, 이처럼 실제 도로 이용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투자된 돈은 절반 이상이 회수불능에 만성 악성 부채로 전환되면서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부채를 부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이자 매일 31억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무료 도로, 무료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또 없애고 앞으로 없애가지고 다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잘못 써가지고 생긴 부채 갚겠다고 예. 안 받던 통행료도 받겠다. 네. 참 훌륭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런 정부입니다. 예. 도로공사 사장 나 시켜주면 잘하겠네. 뭐 전혀 이보다는 뭐 훨씬 더 잘하시겠죠. 누가 하더라도. 예. 전혀 저 적자가 나도 대비책이 확실하잖아요. 돈만 받으면 돼. 글쎄 말입니다. 네, 휴일날 뉴스 모아봤습니다.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한때 친박인 그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하는데 10월 7일 외교부. 외교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이게 무슨 대학 교수가 그냥 습작한 것도 아니고 국립외교원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밑에다가 박아놓고 통일부는 모르고 있고 이 나라가 도대체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서 쳐다보는 제가 봐도 진짜 한심한데요. 통일부가 중부처인데 외교부의 안에 조직에서 이런 걸 만들면 너 왜 그런 거 하냐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면 외교 관료들이 인수에 닦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략을 이겁니다. 그러면 뭘 잘 모르는 당선자 잘 모르는 그 캠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모든 거를 그냥 뒤집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외교부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리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도된 게 아니다라는 게 처음에 배포된 말씀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는 빠지고 기자들 손에는 다 들어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냥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자료에 넣었다 뺐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10월 8일 통일부. 대통령 청와대 북한의 세 사람이 청와대에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야기 됐길래 방문할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김관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에 다 브리핑까지 하면서 우리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는 거절당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대통령 청와대에 면담하는 카드를 그런 식으로 싸겠습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물밑 대화를 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물밑 대화 그거야말로 접촉이죠, 접촉. 접촉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NSC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순진하게 제안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건 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쪽에서 양해를 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거절을 당한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고 이제 남의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니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가라 하는데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냥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나?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사전에 물밑 접촉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화닥닥 거려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기껏 짜낸 꾀가 요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북한에도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 또 똑같은 대통령 만날래? 안 만난다 그러면 또 가고 또 이럴 겁니까? 국립외교원은 정부의 일부입니다. 정부 기구. 정부 기구예요. 국립외교원은 어떻게 연구기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 밑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교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국립외교원에서 이걸 만드는데 통일부는 이걸 몰랐다,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되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안에 있는 국립외교원은 그것도 2040, 왜 2040인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만드는데, 통일부는 전혀 모르고 있고, 대통령께서 1년 반 동안 칸막이 없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칸막이가 이렇게 심합니까? 한때 친박. 그가 겨냥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장관들? 아니면 얼라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카카오톡이 압수 영장에 따라서 경찰이 와서 그 영장대로 집행한 게 아니고 자기들 법무팀이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면서, 물론 100% 아직 확인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카카오 측이 반론을 펴긴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장대로 집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것은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뉴스가 커지는 건데, 이 관련해서 통신사죠 뉴시스의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및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를 거의 다 허가해주면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또 한 번 무슨 진영 논리로 카카오톡을 탈출하고 외국 메신저에 옮겨가고 하는 것들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일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벌써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 이런 것 철저히 경계합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진영과는 전혀 무관한 진영 이전의 기본적 사생활이자 통신 비밀은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것을 대놓고 정면으로 까부시는 행위입니다. 그 점을 먼저 문제를 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내연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수치에 밝을 거예요.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 감청을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청구, 어렵게 말한 거고요.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청구했을 때 그 기각률은 평균 4% 정도밖에 불과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이런 통신 감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갖, 그러니까 어느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각률이 23%나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잖아요.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기각률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4%밖에 안 됐다. 이 말은 100건 신청하면 96건은,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더기로 신청하고 거의 다 프리패스 됐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꼼꼼히 과연 그 통신 감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1차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요. 둘째,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꾸 제 얘기만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럼 마치 무슨 경향성이나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새누리당 아마 이분도 법조 출신일 겁니다.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의원이죠. 홍일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신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 그렇지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할 때 법관이 직접 감청 집행 현장에 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참고로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구속시켜라 말아라 또는 통신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심사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뭐 그 바쁘다는 판사들이 직접 지금 홍 의원 얘기처럼 감청 집행 현장에 가볼 시간이나 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야 좋겠지요만 최근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카카오톡 법무팀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 홍 의원 얘기는 판사가 가면 가서 봐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영장을 허락해줘라. 이 얘기인데 그건 너무나 공왈맹왈의 이상적인 얘기라고 치십시다. 경찰이 가서 해야 할 일을 카카오톡 법무팀 직원이 대행했다? 이거는 명백한 행정 직무 유기인 거죠. 그리고 민간 기업인이 어떻게 자기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건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골라서 갖다 준다? 그러면 그 카카오톡 법무팀은 경찰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파견 직원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노동계 용어로? 파견 근로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자, 서비스 대행업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홍 의원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중요하던 법원도 그렇죠. 이성호 지법원장이 이랬어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건 하나마나 한 소리입니다. 그냥 공부하고 연구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걸 답변이라고 내세울 건 없고요. 현재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증빙이에요.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팩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이 그 사이버 수사, 대통령 모독 발언을 이제 정확한 기점으로 해서 제기된 건데 그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현안, 특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것들을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현안이냐 그랬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이런 걸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세월자에 세자만 들어가도 일단 다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친구들하고 그냥 자세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월호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현안 위주로만 들여다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조삼모사보다도 더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모독 발언 등을 포함해서 검찰이 보겠다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면 명예훼손의 어떤 것들이 명예훼손이거나 의도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따져봤는데 그에 대한 기준 역시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를테면 댓글이 한 1000개 이상 달리면 이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퍼나른 횟수가 50회를 넘으면 명예훼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인 것이죠.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댓글 1000개 이상? 저는 그것은 차라리 그냥 국가 현안에 대해서 위험한 발언이 있는지를 꼼꼼히 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서는 솔직하고도 제대로 일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이거는 정확한 저울의 기준이 못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퍼나르는 거, 단순 퍼나르기만 하는 거 또는 리트윗, 공유 이랬을 때 그럼 그걸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그랬더니 의도성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트윗이나
공유해 오는 것, 그건 다 뭔가 심정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또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퍼와서 자기 의견은 이렇지 않다라고 뭔가 반대하는 의견을 달아서 게시를 하는 게시물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퍼왔다는 행위, 모든 인간의 어떤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 더듬더듬해서 뭐 불을 켠다거나 또는 양치를 한다거나 찬물을 끓여 마신다거나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들, 양치를 하고 나선 입안을 헹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의도성이 없을 수 있겠죠. 매일 반복되는 어떤 기계적 행동이 그 동작의 연속이니까. 마치 야구 선수가 볼을 잡은 3루수나 유격수가 잡자마자 1루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 그건 의도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훈련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넥스트 플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의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성을 검찰이 어떻게 따지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이 퍼날른 것은 처벌 대상이고 귀하가 퍼날른 것은 이러이러하다고 판단하니까 우리는 처벌하지 않겠다. 벌써 여기에는 검찰의 자의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이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 아닌 것이죠. 검찰 스스로 논리를 잃고 있습니다. 잃을 논리가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나머지 문제는 좀 복잡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왜 요즘 뭐 각종 모임들에서 카톡방이란 걸 만들어가가지고 회원들이 다 들어와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세월호나 뭐 대통령 관련 소문이나 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뭐 그 사람 얘기가 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왁자지껄하게 거기서 많은 얘기꽃이 피우고 정보가 오갈 수 있고 자기가 들은 소문들을 확인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그것은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폐쇄적인 방 안에서의 담론이고 대화인 건데,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거기 세월호 참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대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또는 그 카톡방의 멤버인 모든 사람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최초로 한 사람과 단지 그 방의 멤버이기만 했던 사람 사이에 아무런 법적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 역시 비법률적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도 일단 법리적 수미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일부 들었지만 경찰이 와서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얘기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서버에 무슨, 그러니까 만약에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뭔가 체증을 하거나 해야겠죠. 그렇다 보면 서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카카오톡 법무팀에서 알아서 했다. 그럼 카카오톡 법무팀에다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을 했는지 이런 걸 밝혀야죠. 경찰 대신에 네가 일을 어디까진 해라. 그런 것도 없이 했다면 카카오톡은 기업으로서의 그 도리를 망각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행정권이 어디까지가 공적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될 수 있는 행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계속 확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지금 오늘 제 행간에서 완전히 완결성을 갖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앞으로도 캐야 할 금광, 지뢰가 곳곳에 매설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까지의 제 코멘트는 이쯤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행간입니다. 네, 6시 8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 세월호 때문에 한쪽에서 소구름을 삼키고 있고, 그런 분들만, 그런 일만 없었다면, 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가 착착 제대로 사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면 아픔은 한쪽에 감춰둔 채, 접어둔 채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을 때 이것만 꼭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을은 아름답게 깊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밖에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게시판이 좀 한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낭인께서는 의견을 공유하는 걸 잡아가는 세상, 나중에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기술이 생기면
생각했다고 생각을 감시하고 잡아가는 세상이 되는 걸까요? 야, 이건 그 SF적 사고방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도 함께 제시하셨네요.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기술이 생기면 그럼 뭐 사람이 아니라 로봇끼리 사는 겁니다. 숟가락 포장지, 북한 쿠데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뭐 항상 이런 뭐 관측은 미확인의 유포는 되는데 TV조선에서 떠드는 거라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식당에서 보고 있는데 평양이 봉쇄되었다고 나온답니다. 6시 6분 현재 뭐 TV조선에서 그런 자막 뉴스를 내보낸 모양입니다. 지금 윤재석 의원이 옆에 와 계시긴 한데 이따 국제뉴스 비껴볼 때 이걸 여쭤는 보겠습니다만 윤 의원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평양 글쎄요. 그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락 에이지스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카카오와 경찰이 공모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최소한의 최소 공약수만 따지면 최소 공약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수학에서. 아무튼 요게 여기까지는 핵심이자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휴일날도 생방송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몇몇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네요. 제가 휴일인데도 생방송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가 산책 해볼까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뭐죠? 오늘 첫 소식이자 우윤근 다른 다른 정치권 소식이 오늘 특별한 게 없어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의 우윤근 의원이 선출된 얘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이종걸, 이목티, 우윤근 이 세 사람이 1차 투표를 했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1위를 차지했죠. 43표를 이겼고요. 우윤근 의원이 42표 그리고 이목희 의원이 33표 이렇게 얻었는데요. 표 차이가 아슬아슬했네요. 네, 표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초대선 아무래도 좀 이른바 이제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이목희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이 숫자가 33명 표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중도파, 온건파 의원들이 이종걸 의원을 지지한다. 비노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43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친노 색채가 있으면서도 온건 합리적 이런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우윤근 의원이 42표 이제 이렇게 얻었는데요. 결선 투표에 가서는 11표 차이로 64표, 53표 이렇게 11표 차이로 이제 우윤근 의원이 최종적으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윤근 의원의 당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합리적인 앞으로 여야 관계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윤근 의원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노는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 색채가 두드러지진 않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온건하고 또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야 협상 그리고 거기서 좀 안정성에 좀 전반적으로 무게가 두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품위 있는 야당, 그 다음에 연내 개헌 특위를 마련하겠다. 이런 걸 이제 목표치로 내걸었는데, 품위 있는 야당, 말씀 자체 굉장히 품위 있고 좋죠. 당연히 우리 정치 문화도 그렇게 선진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 비웃거나 그런 승부형은 없고, 다만, 이 위중한 국면에서 이렇게 고상한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는 여유 있어 보이긴 한데, 자기 말을 지킬 수 있는 그것도 참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단, 우윤근 의원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다음에,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 130명 의원 모두가 함께 협상하고 또 모두가 함께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각 개파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합의 추대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원내를 이끌면서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많이 부닥쳤고 또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개파들이 흔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명확하게 좀 개파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온건 합리성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세월호 협상의 일축을 담당을 했었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사실은 11표 차이면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협상 대여 협상에 있어서는 네. 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겠지만 당내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우 의원이 그 정책위 의장인가도 했었죠, 아마? 그렇죠. 현직 정책위 의장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서 현재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정책분야로 총괄을 해왔었죠. 그리고 세월호 막판 2차 협상 이후에는 저 새누리당하고 한 접점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사실 뭐 우윤근 원내대표 카드가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걸보다는 우윤근을 좀 내심 응원했을 것 같다. 그렇죠. 이종걸, 이목희 이렇게 원내대표가 짜여지면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지금 세월호 협상 어쨌든 한 고비를 넘겨놓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출발선 자체가 우윤근 원내대표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카드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존에 이제 협상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 여야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좀 나름 뭐 그러니까 3명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좀 무난한 카드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대목은 바로 말씀하셨던 그 개헌 관련한 논의 부분인데요. 예.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도 뭐 대표적인 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고 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헌특위 정도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이 개헌 문제가 또 다른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 기자 보시기에는 네. 요번에 이제 원내대표 맡은 사람이 내년 5월까지 한 7개월 동안 당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있긴 예. 하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원내대표의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렇죠. 야당이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 장담을 하긴 좀 어려운데요. 네네. 과거에 지금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 정세균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천정배 원내대표, 김한길 원내대표, 그 이후에 이제 정세균 원내대표가 했었는데요. 예. 정세균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원내대표를 맡을 당시에 예. 그 정세균 의원의 뭐 대표적인 뭐 애칭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일 아닙니까? 스마일 정. 미스터 스마일. 네,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너무 좀 유약한 그 대야 관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집권 여당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좀 유약한 원내대표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좀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 정부 여당이 하고자 했던 몇 가지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이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정세균 원내대표예요. 예,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원내대표들은 좀 강성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일처리가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왜 밖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할 것 같던 정세균 원내대표가 의외로 밀어붙일 때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단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렇게 좀 친분이 두터운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우윤근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외유 내강형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정책의장을 할 때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보조를 맞추기도 했고 또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 3명 후보 중에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유약하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만큼 당장 말씀하셨던 그 야당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하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에 대한 그 주변 정치인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도 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기자 참 말 조심스럽게 잘하시네. 매일 국회에서 얼굴을 자주 부딪혀야 되는 국회 반장이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겠고 요리조리 살살 빼면서 대충 행간 헤아려서 알아들을게요. 그나저나 오늘 양 기자가 우리 이거 영업비밀인데 휴일이니까 청취자들한테 일부 공개해도 되죠? 나를 오늘 좀 당황스럽게 만든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 카톡으로 방송 한 10여 분 전에 양 기자가 저한테 오늘 뭐뭐를 얘기하고 싶다고 발제를 써서 보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거 하자 그럴 때는 아침에 오전에 좀 미리 보내놓고요. 근데 정가산책 연결하는데 카톡을 열어봤더니 양 기자한테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텔레그램을 언제 이사 갔나? 근데 왜 이사 가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텔레그램 가봤는데 또 안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오늘 첫 소식이 뭐냐고. 그렇게 되었었던 겁니다. 나한테 그거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지금? 생방송.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생방송 사고 내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경고 1회. 네. 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휴일날 뭐 기사거리도 없는데 이 정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짱짱하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단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검찰이 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이죠. 역전의 노 기자,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글날이죠? 네네. 목소리가 같네요. 어제 좀 질렀더니. 한글날 기념으로 네. 우리 이강윤 진행자 김영민 PD한테 별명 하나씩 붙여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강윤 진행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또랑또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또랑또랑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근데 김영민 PD 별호는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했죠. 패티김. FATTY 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글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글 플러스 영어 복합. 되튀김. DOETTY 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김지방 기자가 패티킴이야. 패티킴이에요. 예, 패티킴이에요. 저 이메일 어드레스가. 네. 정말로요? 예, 패티킴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키만 크지 뚱뚱하진 않아요. 예. 기름지다 그 패티? 예. 참 그나저나 우리 윤재석 위원께서는 매일 첫 뉴스 전에 뭔가 하나씩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아니고 예. 국제뉴스가 드라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뭐 오늘은 또 허스키하게 나오셔가지고 지난 방송에서 예.
북한의 내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저하고도 약간 그 의견이 달라서 달랐죠. 예. 그랬는데 청취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격한 반응을 주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윤 위원회 대북관이나 뭐 이런 인권문 이런 것을 바꾸란 얘기는 아닌데 윤 기자 제가 기자로서의 윤재석은 항상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그냥 참고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 첫날 소식 첫 얘기 들어가죠. 네. 오늘 뭡니까? 역시 북한 얘기인데요. 인권 문제. 예.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등 관련자들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왜 지금 근데 국제 형사법정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지금 이 국제 형사법정이라 함은 국제 형사재판소 ICC라는 걸 얘기하는데 브뤼셀인가 어디 있는 거 그렇죠. 말하는 근데 거예요? 공교롭게도 현재 이 ICC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님은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신 송상형 교수. 그러니까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알아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게 묘한 거예요. 지금 ICC 소장이 한국 분이고. 그럼 또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등 북한 내 반인권 행위 관련자 엄청난 반인권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노독 수용소라는 물론 제 아버지 때부터 했지만은 이 관련자들을 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령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 등에 따르면요.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오늘 회람됐다. 비공개로. 윤 의원께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수용 그 외무상. 네네네. 북한 외무상. 오래간만에 뉴욕에 와서 굉장히 떠들었는데. 그리고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죠. 이런 그 상임이사국들의 유보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컨센서스 즉 합의 대신에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이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 ICC에 세우는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서 이를테면 과반 또는 3분의 2 그러면은 진짜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결의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응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국제법정에 막 세우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유엔이 총회라는 최고 논의 기구를 통해서 표결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현실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예상 이상의 어떤 실효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상징적인 조치인데. 상징적인 조치죠.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유엔 총회가 결의를 했다면 이거는 북한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안보리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유보적이거나 기권을 하거나 불참하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총회 상정을 해서 좀 한번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강제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6시 8분에 TV조선에 평양 봉쇄설 이런 자막과 스팟 뉴스가 나간 모양인데 혹시 TV조선요? 네네. 저는 TV조선을 죄송하지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되도 않는 내용 가지고 카더라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친구 자제 결혼식 2군데 갔다 오느라고 그걸 당구를 치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당구 레이티스트 뉴스를 서치할 시간이 없었다는 별이 없었군요. 평양 봉쇄에 대해서는 별 아는 바가 없으시고 사실 그거는 일과성, 해프닝성 뉴스 카더라겠죠. 그러게요. 통일부 쪽 기자가 또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지. 주로 BBC하고 크게 월드와이드를 보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리고 국가정보는 뭐 하는 데 있고 또 기무사령부 다 또 사이버사령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제대로 월급, 이 국록을 먹으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이지 기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오늘 한글날이라 쉬나 봐요. 그런가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뭘 꼽으셨습니까? 네, 어제 뜬 소식이지만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페니터. 이 사람이 2011년 10월 방한했을 당시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페니터 전 미 국방장관은 어제 펴낸 회고록 Worthy Fights, 한국말로 하면은 값진 전투들이라는 책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지금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근데 이 페니터가 그 한 해 전, 그러니까 2010년, 이때는 CIA 국장 시절이었는데, 이때 방한했을 때도 그 당시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 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이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고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는데, 참 고약한 게 말이죠. 제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전쟁이나 전투를 하면 이겨야죠. 그러나 핵무기를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한다면 한반도가 방사능에 다 노출되고 오염되죠. 그 한반도가 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북한에다가 설령 핵무기를 쏘더라도 그 확산 범위 내는 우리 남한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걸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관심 있게 읽었는데 이 얘기를 한남동에 있는 국방장관 공관에서 퇴근 후에 만찬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렇죠. 해요. 그게 이제 12.12 사태 때 정승화 참모총장이 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으로서는 그것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그것은 한반도 민중들의 의사나 그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냥 마음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회고록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글쎄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강윤 진행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의 워딩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분의 국가관, 그분의 환경관, 이거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 점은 짚지 않을 수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목이 좀 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붙이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근데 양정대 차장이 오늘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미국의 취약한 대북 정보력. 우리는 지금 미국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이잡듯이 다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들 막연히 여겨왔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있더군요. 그렇죠. 이 페니터 전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정권 승계에 대해서 2009년 김정일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가 김정일 사후에 통치권을 줄 것인지 몹시 알고 싶어 했다. 특히 2009년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이 1년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수집하는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휴민트, 이민트, 시긴트. 그런데 휴민트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휴민트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항상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민트 쪽을 담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 구도에 관해서는 역시 휴민트밖에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긴트라는 거나 이민트라는 거 전문 용어니까. 시긴트는 이제 이 통신 감청이고요. 이민트는 이미지 인텔리전스니까 공중 위성을 이용한 촬영. 지난번에 말씀드린 KH-11, KH-12 위성 같은 거요. 그런 거죠. 휴민트는 이제
우리 사람의 인데, 네트워크를 사람 대 통해서 사람, 예. 직접 가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 김정은이 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당시에 매우 답답해했던 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 그 CIA 국장 출신 아니에요. 그 모든 대북 정보가 집약되는 위치에. 그러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상히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함을 표시했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정보력에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방증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마 김정은에게 넘길까? 그렇게 생각해서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참. 응? 그건 또 궁금해요.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기관으로서. 예. 경우의 수로 보면은 김정은 쪽은 제일 가도록 높았던 거지. 그렇죠. 예. 김정철이는 약간 뭐 여성스럽고 뭐 에릭 크랩튼 좋아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떨어졌고 김정남은 훨씬 전에 떨어졌고. 북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게 되겠네요. 예.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 뭐 이런 분석은 계속 나오긴 했는데. 네, 이 무슨 페니터의 값진 전투들에 또 나오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적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개입하겠다고 보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는데 중국 측에서 고백을 했답니다. 2011년 10월 당시 시진핑과 국가 부주석 시에 페니타가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우방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진핑 당시 부주석도 한숨을 쉬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너무 골칫거리다. 정말 맞다. 우리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중간 보고안이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지금 뭐 동북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싼 안보 협력 체제에서 논란이 막 커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일 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 동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지정학적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증폭이 될 예정인데 미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외무국방 국장급 협의 이른바 2+2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께 최종안이 나오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이것의 중간 보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미일 양국은요.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고 이게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완전히 일치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구촌을 우리하고 반분해서 맡거나 상당 부분을 너희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자유권 확대에도 적극 찬동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유권 이 문제점 있는 문제적 방침에 대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은 미일 양국이 문서를 통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아시아 회귀라는 그 리밸런스 스트래티지죠. 재균형 전략이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말로만 적극적 평화주의고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군국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시리아 내전 등의 발목이 잡힌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의 회귀라는 전략을 최종 승인하고 확정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윤 의원님. 하나 질문하십시다. 네. 중국이나 한국이 또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필리핀 등이 베트남 이런 데가 미일의 군사적 밀월 관계 그리고 일본의 패권주의화를 지금 미국이 용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을 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국방 예산입니다. 돈. 네. 그게 왜 1차적인 문제냐면
이른바 재정절벽이라는 거 가끔씩 말씀하시지만 재정절벽의 1순위가 미국으로서는 국방비 삭감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의회나 이런 그 이익 집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국방비 삭감으로 가니까 그 국방비가 펑크나는 것을 벌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역시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반발할 대상은 누구냐? 중국과 한국은 한국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아시아 이익에 있어서. 그런데 그 이른바 G2에서의 중국의 반응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동책으로 일본을 택하는 측면도 또 있는 거죠. 일종의 EEJ인가? 그렇죠.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해보자. 그럼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오랑캐라는 아니 미국에서 볼 때 그거 참 그런 외교 정책밖에는 없을까요? 왜 1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는 비슷하게 가죠. 그때 텝스카츠라 미략과 루드 다카히라 미략이라는 게 다 이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필리핀과 조선을 먹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미국의 계산대로 안 돌아갈 공산이 커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자, 그나저나 현행 가이드라인과의 현격한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현행 가이드라인은요, 1997년 9월에 제정됐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평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한반도 및 대만의 유사 사태를 뜻하는 주변 사태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안에서는 주변 사태를 그러니까 3단계 있죠. 이 3단계를 사실상 삭제하고 평시부터 긴급 사태까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일 양국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기로 엄청난 그 일본의 역할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미일의 군사협력 확대는 역시 미국의 지역 동맹국인 한국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지 않은 고민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내놓고 비난을 하거나 반대를 하지 못할지언정 속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하겠죠. 미일 양국이 특히 이 정보 수집과 후방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와 제3국 간 또는 다국 간 안전보장과 방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데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추진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고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연 너는 어느 편이냐,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그 누구 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G2. 네? 어느 쪽을 미국 것이냐. 또는 중국 양단 간에 누구를 택할 결정해라. 것이냐. 일종의 경고문 성격인데 보십시다고요. 왜냐 말이 헛나오네. 보자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일 무역국입니다. 명실공히. 그 이익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균형자 노릇을 한다는 게 꼭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밸런스 롤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무슨 균형자 역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우리가 균형자 역할에 관해서 심도 있게 했다면 스터디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다면 지금쯤 그 이런 균형자 국면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 절묘한 그 순간적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양쪽을 지렛대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최대치로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최악의 수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상고 출신의 무식한 대통령이 무슨 균형자 역할이냐 이런 식의 어떤 논지에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도 않았어요. 찍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균형자 역할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들고 나왔던 것은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돼 버렸죠.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반발은 뭐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미국은 특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틈없이 일본의 안전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실시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는 센카쿠 열도라고 안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아오이 중국명 디아오이 디아오에서 중국 어민의 공격 등 회색지대 사태
이거는 이제 물론 미국과 일본 입장인데 이것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겠다. 이런 여지를 둔 것인데 미일 양국은 앞으로 협력해갈 분야로 역시 정보 수집, 시설 구역 장비, 이건 이제 미국 함선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의 방어, 후방 지원, 방공 및 미사일 방해 등의 분야를 꼽아서 이 역시 중국의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민감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타깃이 뭡니까? 역시 동북아시아에서는 1순위가 중국이겠죠. 중국. 아니 물론 북한은 당연히 들어간 상태고. 예. 군사 동맹 배치 상황이니까요. 네. 중국 얘기가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더 좀 물어보십시다. 중국의 그 지구촌 기업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 막 사들이는 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 뭐죠? 뉴욕의 뭐 왕궁인가 하는 아스토리아 호텔? 예.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얼마 전에 박 대통령도 가서 묵었던. 국가 수반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국가 수반들은 거기에 묵죠. 그것도 중국 사람이 사버렸다며요. 예. 조선일보가 최근에 중국 특집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특집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네. 세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싼 맛에 사들이면서 지불한 돈이 차이나 머니로 변신을 해서 중국이 세계의 비싼 자산을 잇따라 사들이는 데 쓰인다. 아주 재미있게 어느 기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특히 경제 위기와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남유럽의 핵심 기업들이 중국의 공략 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속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요트 제조업체인 페레티는 대당 1,000억 원을 웃도는 초호화 요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2000년대 초호황 때 미국 이탈리아 업체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네. 중국의 국영기업인 산동중공업이요. 2012년 1월 이 회사를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에 지분 75%를 주고 지분 75%를 확보하면서 인수를 했는데 이 중국 국영기업 산동중공업은요. 불도저를 만든 회사입니다. 참. 근데 네. 2,400억 원이면은 몇 푼 안 되죠. 몇 푼 안 되죠. 별로 안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아니 그런데 결국 뭐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네. 중국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아주 껌값이죠. 그다음에 또 그 밖에 또 뭐 이탈리아를 공략하는 뭐가 있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양공인데 2010년에 홍콩의 리앤펑 그룹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세루티를 인수를 했고 네. 중국 본토의 첸장 그룹이 이탈리아 고가 모터사이클 생산업체는 베넬리를 인수하는 등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진 이탈리아 중소기업도 잇따라 사들이고 있고요. 중소기업까지. 그리고 중국 광명식품공사는요. 이탈리아의 올리브 기름 생산업체인 살로브의 주식 절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이제 아직 이제 미정인데 아직 돼 있지는 않은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2012년 말 기준으로요. 아직 이제 그 뒤로도 많이 사들였지만 통계가 안 잡혔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 자본이 인수한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수는 무려 19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휴, 잘못하면 이탈리아 전체가 이탈리아 뭡니까 장화반도가 그냥 아니, 중국으로 무슨 넘어가는 올리브 기름 생산업체도 막 사고 그래요. 참.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주도 고급 콘도의 절반이 지금 중국 사람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홍대 근처에 이 임대료가 굉장히 올랐다는데 그쪽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또 있는 집 애들이 많이 와 있대요. 국제뉴스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게시판 좀 보고 다시 윤 의원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윤 의원이 지금 또 목 상태도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고 방송 전에 그 구기 종목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집중을 하셔야죠. 당구 몇이세요? 물 200인데요. 오늘 120 놓고 3번 깨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헐헐헐님께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의 지혜가 생각이 난다.
아까 지금 밸런스 롤, 예, 네, 균형자 역할. 그 얘기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다음번에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다음번에 아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국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아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외세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불교 국가이자 왕국. 우리나라는 너무 태국 우습게 봐요, 진짜. 이제 게시판 볼게요. 네. 더불어 살자님께서는 이러니까 빨리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네, 일정 부분 동의가 충분히 됩니다. 돈이 돈다님께서는 6필러 쓴 글씨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SNS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저의 상상력 부족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뭔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 우윤근 오늘 원내대표로 선출된 거에 대해서 청실홍실님께서는 걱정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일 텐데 치대치 목대목 얘기를 하시네요. 좀 우유부단한 사람일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윤근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군요. 저는 강경파도 온건파도 아닌 독자적인 우윤근파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정치인에게 요구된다. 이런 능력이 다른 후보보다 낫다. 아마 이제 한 표를 호소할 때 한 얘기 같은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정치학개론 1장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대화, 토론, 소통, 협상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되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능력도 좀 발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DMG 캠프님께서 한글날 저희는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서 죄송할 따름인데 이강윤 쌤 계속 계셔서 항상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들어주시니까 제가 합니다. 편히 들으십시오. 이게 참 이게 휴일이라고 이런 당구 치다 오셨다고 괜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디님께서 당구 치다 왔대 크크크 하니까 뭐 진행자 팀 대 청취자 팀 한 게임 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해보죠, 뭐. 됐습니다. 윤재석 의원님이라고 누군 쓰셨네요. 의원이 됐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네. 봉하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방송 듣고 있다. 이렇게 또 해주셨더니 많이들. 자. 게시판을 조금 있다가 사정이 되면 보는데 아마 더 챙기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막 뭐 사들이는 얘기 한두 개만 더 보고 오늘 또 별도로 준비하신 새로운 아이템 새 디쉬의 메뉴를 한번 먹어보죠. 그러죠. 그럼 이탈리아까지는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까지만 얘기를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이 공기업과 국가 기관 시설 등을 내다 팔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에도 어김없이 중국 자본이 넘치는데 지금 이 두 나라가 힘들죠. 힘들죠, 굉장히. 그러니까 뭐 거의 여기도 이제 모라토리엄 근처 가는데 중국 원양운수그룹은요 2010년 유럽 최대의 여객항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피라에우스 항의 운영권을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사들여요. 그리고 중국 국부 펀드인 CIC 중국투자공사는 작년에 포르투갈의 전력회사인 에네르기아스 드 포르투갈의 지분 21%를 매입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융단 폭격, 중국 돈을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많이 사들이는 거죠. 남미는 뭐 지난번에 시진핑이 오랫동안 순방을 했는데 페루의 구리광산을 50억 달러 주고 사버렸고요. 뭐 이런 등등 뭐 철도까지 샀어요. 니카라과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군요. 프랑스는 뭐 상당히 유럽에서 중요한 나라인데. 프랑스까지는 챙겨보시죠. 네, 프랑스의 경우는요. 이게 남프랑스가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남프랑스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를 도리를 합니다.
특히 중국이 2008년 이후에 프랑스 남부 보르도 아시죠? 예, 예. 와인. 포도주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와이너리 70여 개를 대량 사들였다고 하는데 예. 특히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다던 와인 주브레 샹베르땡도 중국에 팔렸다 합니다. 어허. 프랑스의 자존심이 팔렸다. 이래도 됩니까?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나폴레옹이 벌떡 일어날 정도의 쇼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그 딱딱하기 쉬운 국제뉴스 비껴보기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소프트 아이템을 좀 골라보시겠다. 네, 가끔씩 골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네. 영국 BBC 보도입니다. 어디입니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우리도 가맹국이죠. 예. 34개 해외원국 362개 지역을 도시죠. 여기는 리지온이라고 했는데 시티라고 봐도 좋습니다. 36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캔버라? 예, 캔버라. 그럼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역시 거주인들의 수입, 인컴, 그리고 교육 환경, 일자리, 치안, 그리고 이 건강, 그리고 어메니티죠. 쾌적성 등 9가지 웰빙 항목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이게 평가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이 캔버라에 가면 우리가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는 골든 스테이트 이렇게 자동차 플레이트에다가 그 벼로를 붙이는데 캔버라의 벼로는 뭐냐면 그냥 it is not that bad. 그냥 별로 나쁘지 않아 이런 도시이고 그냥 심드렁한 그저 예, 심드렁한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미 건조한 곳이라는 평도 있는데 제가 여기를 또 2009년에 한번 또 일주일 동안 훑었죠. 예. 뭐 어디 안 다녀오신 데가 있겠어요? 잠깐. 그런데 OECD 24개 회원국 아니에요? 24개죠. 예, 제가 그 회원국 362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몇 등 안에 든 거 있습니까? 그거는 아예 그 랭킹이 안 들어 있는데 저는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대째 서울 토박인데 저는 서울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들도 인정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는 윤재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윤재석과 함께 살펴본 국제뉴스 비껴보기였습니다. 한글날 벌써 스튜디오 밖에는 또 어둠이 찾아왔네요. 점점 더 밤은 빨리 길어질 것이고 날은 추워집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혐의 사실 관련 내용만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카카오톡 측이 회원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 혐의 사실을 판단해서 검찰 대신에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카톡이 석 달 동안 3일 내지는 일주일 단위로 감청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국정원에 비밀 이메일로 보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는 말 아닙니까? 카카오톡 측에서는 권력기관을 탓해야지 법적 요구에 응한 자신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